강사님은 김경일 박사님이시고요. 문학 박사이시고 대구대학교 습장애 학생 교육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 수학 학습 장애 아동 교육과 수업 차이화의 차이화하기를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통합교육 미술과 교수 자료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난독증 진단도구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고, 현장 중심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그런 난독증 네. 개발이라던가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아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수님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진에 혹시 나오는 인물들이 혹시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좀 유명한 분들이셔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 처칠, 예, 처칠, 그리고 스티븐 스티버그, 예, 영화 피카소, 감독 스필버그 쪽이죠? 에디슨, 예, 발명가 피카소, 에디슨, 예, 영화배우로 피카소, 유명한 탐 크루즈랑 키아누 리브스, 피카소도 있고요. 예, 그 미술가로 유명한 피카소, 예, 그리고 이제 천재 미술가이자 발명가로 유명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그다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그 여성분 한 분 계시는데 예, 여성 배우입니다. 네. 리아 나이틀리라고 하는 이제 여배우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제 오늘 주제니까 잘 아시겠죠? 뭘까요? 그렇죠. 이 공통점은 바로 난독증을 지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느끼신 점 혹시 있나요?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에서 전문가들이다. 예, 그렇죠. 전문가들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 정도로 좀 유명하고 큰,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장애 학생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장애 쪽으로 업적을 남기신 분은 헬렌 켈러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보면은 대부분 우리 장애 하면은 또 학습 난독증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진들 보면 의외로 우리가 난독증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 어,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오늘 제 강의를 이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장애는 뭐 우리가 흔히들 뭐 극복한다라고 하는데 극복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관점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자기들마다 다 가진 재능이 있고 그런 재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꽃 피워줄 수 있을까? 그런 재능도 어떻게 하면 발견해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난독증, 이제 학습장애 쪽을 공부해 보니까 학습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난독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다들 좀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좀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썼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DSM-5에서는 특정 학습 장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또는 유창한 단어인지 해독 및 철자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예, 예, 단어인지 해독, 철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독증이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단어인지 읽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국립신경질환 뇌졸중 연구소에서도 이제 뇌 기반 학습장애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읽기 능력에 특정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뇌신경질환
연구소다 보니까 이제 뇌에 관련해서 좀 많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뇌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읽기 어려움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의문론적 처리 과정, 뭐 시각언의 반응, 철저한 어려움을 보인다, 뭐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도 역시 보면은 읽기, 쓰기, 언어 기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특수 학습 장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일랜드도 보면은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보면은 나라마다 다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공통점들이 나오기 보이실 겁니다. 그 스페인은 읽기 및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나자 또는 나자군의 어려움을 보인다. 단어를 형성하는 나자 순서와 리듬의 식별 및 기억의 어려움을 보인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읽기, 철자법 쓰기의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신경학적 기반의 특정 학습 곤란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글로 내려보면은 공통적인 정의 내용은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다. 예,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읽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의문 처리라든지, 뭐 작업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단어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려움.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것들도 결국 내죠, 그죠? 내 개인 내적인 내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읽기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국제난독증 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특정 학습 장애이다. 정확하거나 유창한 단어 인지의 어려움, 철자 쓰기 및 해독 능력의 부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다른 인지 능력과 효과적인 교실 수업의 제공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언어의 의문 요소 결함으로 야기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해 문제, 어휘, 배경 지식의 향상을 방해하는 읽기 경험 감소 등의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인지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2차적으로 뭐 읽기라든지 뭐 독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난독증은 듣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읽기 장애의 한 유형이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육학 쪽에서는 학습장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습장애 한 유형이라는 거죠. 학습장애도 보면 읽기장애, 수학장애, 뭐 쓰기장애, 뭐 그다음에 기타 장애, 비언어적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읽기장애 한 영역으로서 특정 읽기장애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나머지 내용들도 결국 앞에서 살펴봤던 것에 거의 흡사하다고 밑에 보시면은 선천적 난독증과 후 뇌손상 등으로 후천 난독증을 나눌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볼 수 있겠지만은 뇌 이상에 있어서 이제 읽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읽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단어인지와 읽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단어인지입니다. 예. 단어인지가 잘 되어야지 읽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봤을 때 글자를 읽을 수 없다면은 그 책의 내용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능숙한 읽기를 위해서는 단어인지 과정이 정확하고 빠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읽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눈으로 쑥 훑어만 봐도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고 그를 한 번에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읽기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천천히 읽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어를 인지하는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은 이제 빠르게 글자를 읽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단어인지 잘 되었을 때 읽기에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어인지가 된다고 해서 읽기를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읽기 이해를 위해서는 단어인지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독증 학생들은 이런 단어인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글자를 읽지는 못하니까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학습들이 보면은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어를 더 그렇고 수학 같은 경우도 결국 문자, 기호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문장 문제라든지 그 책의 내용을 볼 때는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공부를 해도 역시 텍스트를 읽어야만 하죠. 예, 그리고 뭐 과학 이런 거 모든 과목 일단은 기본적으로 읽기가 가능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독증 학생들은 이런 단어인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읽기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게 또 다시 파생되어서 다른 모든 학습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독증 학생들에게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학습 요소에 있어서. 예. 근데 앞에서 봤듯이 그런 이제 여러 위인들을 본 것처럼 어, 일- 난독증은 이제 향상 가능은 합니다. 어, 난독증이 있다고 해서 평생 글을 못 읽는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빠른 시기 내에 적절하게 중재를 해준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읽기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 출연율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거는 학습장애 출연율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보면은 이제 현재 2023년 작년 기준으로 10만 9,703명입니다. 이거를 2008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수가 향상되었죠. 그죠? 거의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습장애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한 200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도 학습장애가 소개되고 많이 들어오면서 장애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6,000명, 7,000명 이렇게 학습장애 학생들 많았어요. 전체 장애 학생 중에서 9.4%가 학습장애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2023년 작년에는 1,037명, 0.9%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우리나라 교육이 좋아져서 학습장애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를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015년 교육부 난독증 현황 파악 연구소에 보면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국 초등학생의 약 4.6%가 난독증 위험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 1%는 난독증이고 약 2.2%는 난독증 고위험군이고 한 1.4%는 난독증 저비용금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통계치를 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체 학생을 다 대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약 한 4에서 5% 정도 난독증 위험군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읽기장애 한 영역이 난독증인데 그렇다면 이제 학습장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 학습장애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상 학습에 자신감이 없고 이제 어려움을 가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등 이제 난독증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난독증인 걸 모를 때 대부분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학습 부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 바보다, 뭐 글도 못 읽는다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못해도 난 다른 거 잘해, 노래를 잘해, 뭐 운동을 잘해, 그림을 잘 그려, 뭐 등등 난 수학은 그래도 잘 풀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많은 난독증 학생들은 이제 자신감이 부족해지니까 학교 생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선별 진단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적합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도 때는 이게 학습장애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015년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독증이라는 용어가 이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난독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독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알게 되었는데 학습장애 하면은 잘 모르신 분도 많아요. 여전히.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난독증은 학습장애 한 영역일 뿐인데 이제 그거는 많이 부각된 반면에 다른 이제 장애들은 많이 부각되지 않고 있죠. 뭐 수학장애라든지 쓰기장애라든지. 물론 이제 학습장애 대다수는 한 80% 이상이 뭐 읽기장애라고 하니까 뭐 난독증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외 학생들은 여전히 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대류 진단들이 붙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난독증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어의 운율을 배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리듬감을 타면서 보통 읽거든요. 그래서 읽기를 처음 잘 못할 때, 이제 유치원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선생님을 따르는 방법, 운율을 넣어서요. 그죠? 나는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읽기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단어 수준으로 끊어서 읽는다든지, 문장 수준으로 끊어서 읽는다든지, 일정한 간격으로 리듬을 타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운율을 줘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읽기가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학생들 보면은 이제 읽을 때 떠듬떠듬 읽게 되죠. 리듬을 못하고, 끊어 읽기가 잘 안 돼서 단어의, 운율을, 배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좀 읽는데 천천히 오래 걸리고 자연스럽게 못 읽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읽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읽기를 이해할 때 이제 오히려 읽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 철자의 이름과 소리를 배우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뇌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글자는 보이는데 그 글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름을 잘못 외우고 있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고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글자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실수를 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줄어들고 이제 정확하게 익히게 되는데 이제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는 문자와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어로 본다면은 B와 D, 뭐 P와 Q, 뭐 이런 것들이 방향만 살짝 바뀌면서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어로 본다면은 was와 so 이런 거 보면은 철자들은 똑같이 세 글자, 알파벳이 WAS라고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근데 순서만 바뀌면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데 이제 난독증 학생들이 보기에는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철자들이 같게 섞여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획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디귿, 티읕, 뭐 아야, 뭐 어여, 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거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글자를 배울 때도 그런 거를 헷갈려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익혀 나가지만은 이제 난독증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소리의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듣기는 소리가 비슷해 보이니까 철자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소리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 에, 에, 글자 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입 모양이 살짝 바뀌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구분할 게 어렵죠. 어의 이와 아의 이. 헷갈립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글자가 나왔을 때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세 이후에도 문자와 단어의 반전과 전이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뭐 예를 들면 P를 보고 Q라고 읽는 경우가 있죠. Q를 보고 P라고 읽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R라고 적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글자가 뒤집혀서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잘못된 글자를 읽게 되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위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위가 돼버려요. 그럼 전혀 다른 뜻의 낱말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뜻이 없는 그런 낱말이면 내가 잘못 읽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글자가 되지만 뜻이 있어버리면은 내가 잘못 읽은지 똑바로 읽은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위, 거위 뭐 그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아기와 기야 또 이게 전이가 일어나는데 아와 기가 바뀌어 읽는 거예요. 근데 바꿔 읽어도 뜻이 돼요. 기야, 아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잘못 읽은지 이제 확인을 못하고 이제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철자법의 정확한 순서로 철자를 배열하기 어렵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읽기 및 철자법의 불규칙 단어의 시각적 표상을 기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물론 자음과 모음은 되게 규칙적입니다. 근데 받침이 오면은 이제 발음의 변화가 생기는 불규칙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좋다 할 때 받침이 히읗이면은 뒤에 디귿 합쳐져서 좋다, 타라고 발음이 되게 돼요. 글자 모양이 완전 달라집니다. 소리가. 그러다 보면은 소리만 생각하면은 그 글자의 원래 모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단어의 철자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보인 대로보다는 소리 난 대로 철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규칙적인 단어들은 읽을 땐 괜찮은데 이제 불규칙 단어일 경우는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놀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쓸 때는 놀이라고 쓰지만은 읽을 때는 놀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소리대로 쓰게 되면은 학생들은 받아쓰기를 해보면은 놀이라고 쓰지 않고 놀이라고 소리 난데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절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기가 어렵다. 시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긴 단어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읽기 속도 및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단어 인지가 느리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난독증 증상과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김용욱, 우정한, 신재환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뭐 취약전에는 뭐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어렵고 언어와 어휘 발달에 지체되고 한글과 자음, 모음, 숫자 및 요일 등의 순서를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운율을 배우기가 어렵고 책 내용을 순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은 이런 거 어려움이 있다면은 취약 전이라도 난독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문자 소리 간의 관계가 배우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그리고 문자의 반전 또는 전도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발음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단어 읽기 어려움을 가진다. 듣기에는 비교적 잘하나 읽기 이해가 어렵다. 이야기보다는 무조건 암기 및 읽기 과제에 자잘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단어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등한 해독 기술 때문에 시각 단어 음동 능력 및 유창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철자 전략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부어적으로 자기 표현을 우수하나 글 쓰기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은 열등한 철자법 및 작문 능력, 요약에 곤란을 가지고 읽기 또는 쓰기 과제 회피, 정보에 대한 부정확하게 읽기, 열등한 기억 기술,
읽기와 쓰기가 요구되는 수업에서 수행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 후 과도하게 피곤, 독서 회피 및 외국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특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난독증의 원인을 대부분 뇌에서 찾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난독증의 초기 연구는 이제 뇌 연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학계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676년에 독일의 의사 존이 뇌 발자국의 읽기 능력을 상실한 65세 남성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이제 라고 합니다. 이때 보니까 신기하게도 뇌를 다쳤는데 읽지를 못해. 읽기를 배워서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 능력도 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보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말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실증을 가진 아이들에는 보고도 있었고, 구어와 읽기 어려움을 가진 어휘 실어증, 뭐, 그 외에 보면은 이제 듣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없는데 단어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환자도 보고되고, 뭐 이런 등등 이제 분명히 평소에는 능력이 가능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읽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84년에 버린이라는 사람이 난독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읽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난독증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00에서 19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난독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육적 사회에서도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읽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난독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경생물학적 결함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연구 보고를 많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적 접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난독증 아이들을 읽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지도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난독증 진단 도구 및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제시한 것들이 합성 판에서 접근법, 능력 성취 브릿지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요즘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 난독증 학생 진단할 때 능력 성취 브릿지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접근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다시 최근에 뭐 MRI라든지 PE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영상 분야가 많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서 의학계 쪽에서 난독증과 뇌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뇌 촬영을 해본 결과 난독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의 단면이 다르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뇌를 직접 열어볼 수가 보다도 차이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뇌 촬영, 영상 기술 촬영이 발달하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뇌 영역에서 읽기를 할 때 활성화 정도를 보니까 읽기에 능숙한 사람들과 읽기 미숙한 사람들 사이에 뇌 활성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읽기가 난독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뇌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뇌 읽기와 관련된 부분이 먼저 첫 번째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통제, 사고, 기획, 감정 조절 및 의사를 관장하며 언어 기능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으로 브로카 영역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브로카 영역인데 우리가 보통 전두엽 하면 통제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을 다치면은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전두엽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여기 브로카 영역으로 해서 언어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및 발화를 조직, 산출 조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브로카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읽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정역 있는데 뇌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촉각, 온각, 냉각, 통각 또
영역 담당하지만은 이제 감각 정보의 통합 및 판단을 담당하여 듣고 읽는 것을 기억장치에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측두엽은 이제 언어적 기억 장치와 연관되어서 듣기, 구어 이해, 기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 중요한 부분인 베로니카 영역과 영역이 같이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후두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데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 정보 인식, 즉 글자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단 읽기를 하려면은 글자를 봐야 되는데 그 글자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뇌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읽기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축도 두정엽에 대한 부분인데 뭐 눈으로 본 글자 및 단어를 분석하고 분해해서 소리로 변환하고 의미를 찾아내어 문어와 구어의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 얘기했던 브로카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표현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구 바탕을 보면은 초기 읽기 단계에서는 단어를 분석하고 분해하여 문자를 소리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두정, 축두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읽기 단계 할 때는 이 부분이 뇌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 읽기가 만약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은 단어를 분석하는 대신에 후두 축도 영역을 활용하는 단어의 형태를 보고 단어의 철자, 발음, 의미를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읽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성어의집에서 언어를 바로 끄집어낸다고 하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본 것들은 뇌 속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보는 순간 바로 글자가 끄집어내지는 거죠. 예, 근데 초기에 이제 아직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보면 이제 글자를 천천히 보고 인식하고 그걸 뇌 속에 가져와서 기억 속의 거랑 연결시켜서 뜻을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음을 끄집어내는 까지 시간이 걸리고 읽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읽기에 능숙해지게 되면은 이제 눈에 보자마자 기억 속에 있던 발음, 뜻 같은 것들이 바로 끄집어내 와서 읽기 속도도 빠르고 의미도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뇌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능숙한 읽기가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읽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독자 같은 경우는 읽기 시스템의 낮은 활성화, 좌측 전두와 우측 전두, 우측 후두축도 시스템에서 높은 활성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난독증을 가진 이제 학생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난독증 있는 사람들 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니까 난독증 있는 사람들이 난독증 없는 사람에 비해 자반구, 두정, 축두 영역에서 회백질과 백질량이 더 작게 나타나더라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독증 있는 사람은 자반구, 우반구의 비대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난독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내량은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내량이 뇌와 뇌를 연결시키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이제 뇌가 발달한다고 보는데 이 내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그 난독증 있는 사람이 난독증 없는 사람에 비해 손해가 작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난독증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난독증의 큰 원인 중 하나를 뇌의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난독증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 보면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읽지 못한다. 우리가 난독증이니까 당연히 못 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난독증은 읽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지 못 읽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거나 이제 읽는데 한참이 걸리고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뿐이지 읽을 수는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예 못 읽는다 생각하죠. 한 글자 못 읽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난독증이 없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건데, 이제 읽기, 이게 학습이니까 이제 난독증을 가지고 있으면 학습력이 낮다라고, 지능이 낮다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지능은 난독증을 예견하지 못한다. 지금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지능은 난독증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의 정의도 보면은, 어, 정상 범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에 적절한 읽기 수행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때로는 이제 난독증 중에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앞에 봤듯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물리학을 발견할 정도로 물리학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독증이 있었다고 하죠. 그 난독증은 사물을 거꾸로 본다. 이것도 약간 오해인데, 물론 난독증 가진 학생들이 철자 및 숫자를 거꾸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다 거꾸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정한 글자든지 숫자, 기호름에 있어서 이제 거꾸로 보거나 반전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글자들은 똑바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정 이제 글자에서 이제 이런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독증은 드문 장애이다. 아까 앞에 나왔죠? 아니죠. 인구의 약 5에서 8%가 난독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독증은 예. 그리고 난독증은 적어도 3년까지는 진단되기 어렵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난독증이 3학년 때부터 보통 많이 진단이 됩니다. 학년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검사는 이제 학년기 들어서서 이제 또래보다 1.5년에서 2년 정도 이상의 차이를 보일 때에 난독증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학년쯤 돼야지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또 이제 유치원 때라든지 저학년 때 그런 난독증의 증상이나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난독증 의심해보고 조기에 중지의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아동이 자라면 난독증이 없어진다. 예, 흔히 여기에 ADHD 이런 것들이 어리 되면은 많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독증은 어, 평생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통해서 난독증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절로 난독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중재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른 되면 다 읽겠지.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난독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약간 더 높기는 하다고 합니다. 남학생에서 출연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기 힘들어하는 독자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 읽기 힘들다고 해서 다 난독증일까요? 네, 아닙니다. 읽기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학습 부진일 수도 있고, 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각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학습에 흥미를 가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주위 환경에 의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난독증의 원인이 아니죠. 난독증은 개인 내적인 원인, 다른 장애라든지 다른 이유의 것들은 다 제외하고 개인 내적으로 이제 뇌나 뭐 다른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읽기 어려움을 가진 경우를 우리가 난독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난독증 진단 과정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다른 장애로 인한 난독증은 이 원인은 배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자를 거꾸로 쓴 아동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거꾸로 쓴다고 해서 다 난독증인 것은 아닙니다. 네, 초기 시작할 때 누구나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런 것들이 차츰 이제 사라지는데 이제 사라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은 난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방식이 난독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특정 읽기 접근법이 난독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난독증은 개인 내적 원인이라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읽기 접근법을 잘 사용하면은 난독증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 방식 때문에 난독증이 더 심해진다. 뭐 그런 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이제 난독증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아시면은 우리가
난독증을 살펴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되었네요. 이제 뒤에 내용이 많은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난독증 지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교육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즉 학습장애로 선정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학력 지원에서는 이제 난독증 검사를 통해서 난독증이 진단되면은 난독증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 지원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교에서 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규모 집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읽기 능력의 향상을 보이지 않을 때 학습장애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중재 반응 이제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3개월 이상 학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제 2단계 좋게는 이게 그런 학생들이 선별이 되면은 그 학생들을 이제 특수지원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지원청에서는 이제 지능 검사라든지 읽기 능력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해서 이제 판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순제 조건은 분명히 학교에서 중재 반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3개월 정도의 집중적인 교육, 오후에 따로 그 학생들만 모아서 특별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단이 이제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학부모들 인식도 보면은 학습장애, 난독증이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좀 학습 부진인가 보다, 좀 읽기 좀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난독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 없기 때문에 의뢰 자체가 참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율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전체 학생을 본다면은 1%도 안 되는 거죠. 장애 학생 중에 1%라는 얘기는 전체 학년기 학생의 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서 이제 2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배제 요인, 다른 장애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학습 부진이 나타났다면 그걸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기준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습 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장애, 난독증 진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난독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꼭 이렇게 학습장애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난독증을 진단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특별시 예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난독증 경계지능 지원이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대전광역시인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거를 보면은 이렇게 1차, 2차 진단하게 됩니다. 1차는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 이거 모든 직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또 이제 제공하는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를 해서 학교에서 검사해 보면서 읽기 어려움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난독증이 의심되는데 라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학교에서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하는데 의문인식, 해석 및 단어 제인,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철자, 작문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실시 결과 이제 점수가 이렇게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 있으면은 이제 난독 지원 센터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 의뢰하게 되겠죠.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기초학력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약간 다양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진단을 의뢰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난독증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읽기 검사랑 지능 검사를 합니다. 지능 검사하는 이유는 이제 난독증 자체가 정상 범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읽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능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읽기 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읽기 능력이 또래보다 한 2년 정도 뒤쳐져 있다. 그럼 이제 난독증으로 이제 의심하고 난독증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진단이 내려지면은 이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재 제가 몇 군데도 물어보고 했는데도 어, 난독증 지원의 형태는 대부분 바우처로 치료기관과 연계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치료기관을 선정을 해요. 매년. 한 30에서 한 40, 많은 지역에는 한 50개까지 지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치료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부모들에게 그 선정된 기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줘서 부모들이 그 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난독증 지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쉽게도 이제 1대1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의 지원은 조금 약간 많이 미약한 편이죠.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 학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전문가가 좀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난독증 지원에 관한 어느 정도 따져보면은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일단 난독 학생 지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급에서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했냐면은 일반 학급의 담임교사라든지 교과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게 돼요. 그 방과에 별도로 지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난독증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교과 학습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일반 수업에 대부분 난독증 학생들은 앞에서 말했던 특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무 선생님 지원이라든지 특수학급에 가는 교육을 받는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학습장애로 지정되었다면은 일부 학생들은 이제 특수학급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난독증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수학급엔 갈 수가 없죠. 법제상.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담임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수업에 어떻게 참여시켜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현상에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업무 때문에 이제 별도의 또 새로운 방식의 교육까지 자료라든지 내용을 구성하기에는 이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통합교육에서의 수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걸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도의 시간 및 장소를 편성하기가 힘들다. 결국은 수업 시간 수업을 다 하고 뭐 오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밖에 남지 않는데 그때 이제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다 마치면은 거의 한 3시 가까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이런 이교세제라든지 뭐 두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거기 가서도 그런 이제 두드림이라든지 뭐 특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난독증 학생을 지도하는 역량이 있지는 않죠.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통해서 1대1 치료기관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료기관에 가도 이제 난독증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냥 언어학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난독증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에게만 맞는 특별한 교육을 해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난독증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민간 기관과 연계해서 난독증 학생 장애사를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자격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이제 그거 학습종합센터라든지 아니면 기초학습센터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이제 두드림이라든지 지도교사를 보충 지도교사를 이제 모집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일반 교사 대상으로 난독증 연수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난독증만 다뤄서 특별히 하는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학습장애 전반적인 걸 하거나 장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난독증만 가진 특별한 이제 전문적인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난독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이제 하자는 제안이 많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교육대학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이제 일반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장애 교육이 심화 과정에 4학년 가서 한 3시간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도를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4학년 때 3시간 정도 공부해서 난독증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직 이수를 하더라도 나와서 그 아이를 맡았을 때는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죠. 예, 그래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제 난독증 관련 전문가들이 양성이 된다면은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난독증 진단 및 지원에서 이제 난독증 학생을 이제 지도하는 원리는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국제 난독증 협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그리고 명시적인 수업을 해야 된다. 또 진단적 교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교수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읽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국어 교육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교수보다는 그냥 이제 경험적으로 통글자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그 국어 공부를 글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그림하고 글자하고 매칭해서 이제 그 반복 글자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글자의 음을 어, 터득하게 되고 다른 거에 파생시켜서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난독증 학생들은 그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발음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가르칠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역과 아가 있으면은 그 아에서 그와 아 합쳐서 그아 이게 된다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직접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치다 보면 천천히 치면은 그 아. 그러다 조금씩 속도 높여서 그 아, 그 아, 그 아, 가, 가. 그러니까 그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를 바로 바꿔라 하면은 가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익히면서 그걸 다른 데도 적용시켜 봄으로써 익힌다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면은 처음엔 당연히 모든 글자가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도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학생들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한 글자 지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글자인데 좀 더 시간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 글자 보자마자 바로 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식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가르치니까 지도하는데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근데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읽기 지도, 난독증 지도할 때는 이런 형태로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감각적 교수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에서 특히 시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손의 감각도 이용하고 뭐 청각도 이용하고 뭐 같은 시각이라도 색단서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거 다양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감각을 이용하는 경우는 손바닥에 글씨 써보기 한다든지 허공에 글씨를 크게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글씨를 써본다든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자기 몸에다가 글씨를 써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감각을 이용해서 그 글자를 기억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도 있고 또는 미술 같이 융합해서
글자 만들기를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내 몸이 경험적으로 그 글자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각을 제공했을 때 훨씬 더 글자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라 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보면은 파닉스 교수법. 이 파닉스가 결국은 자소음수 대행 강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죠. 예. 우리가 폰이 갈 때는 사자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사자를 넣고 글자하고 그림하고 매칭시키면서 사자라고 통으로 외우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사와 자를 또 분리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사구나 알고 사가 읽을 때도 사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통글자 형태의 지도 방법인데 난독자한테는 그런 것보다는 글자 한 개 한 개를 직접적으로 이건 이런 소리가 나 합쳐서 이런 소리가 나 직접 다 가르친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파닉스 교수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발음 중심 교수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교수법. 아까 말했듯이 손에 뭐 한 개 한 개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감각적 교수법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을 이용해서 다감각을 이용해라. 그런 이제 교수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난독증이 최근에 이제 관심은 많이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난독증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독증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진단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진단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진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난독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교육이 족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해결하고 난독증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적인 면들에서 좀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난독증 학생들도 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그냥 치료센터에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학교에서는 그런 대부분 좀 적절한 수업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